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76%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오늘은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에서 2,40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500억 가까이 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350억 정도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매수를 한 1,200억 정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증시 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고, 특별하게 수급 전체가 좀 많이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증시도 다우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니케이도 좀 조정을 받았고, 상해 주ገብ은 이제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부근에서 또 한 번 저항을 맞았고요. 2800선을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아래로 눌러졌습니다. 21선, 61선, 121선 모두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고는 있으나 지금 이제 2800선을 넘지 못한 채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처럼 비슷한 2700선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한번 뚫고 나간 모습 뒤에는 쉽게 다시 한번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2800선 그 전에서 얼마나 또 저항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코스피가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정책에 대한 움직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지표가 빠르게 이제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전날까지는 양매수를 며칠 동안 계속 연속으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오랜만에 이제 매도를 좀 했고, 기관 투자자도 지금 이제 금융 투자는 크게 매도 없었지만,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코스피에서 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특별하게 수급이 문제 없었고 차트도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1.7% 가까이 하락을 하였고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한 876포인트 정도 되는 그 수치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고, 오늘도 음봉으로 좀 길게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전체가 좀 눌러졌다라기보다는 특정 테마 위주로, 특정 종목 위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HLB라는 그런 이 바이오 종목이 신약 이 승인에 대한 실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락으로 좀 지표 전체가 눌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좀 더 지수가 약세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가 성장주가 이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지 좀 코스닥이 이전처럼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는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라면 코스닥은 조금씩 이제 고점을 낮춰가면서 한 곳으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조금 더 힘을 뺀 채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오늘도 매수를 했고 한 3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였고요.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300억 매도하였고 전날에 매수했던 거 지금 꽤나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며칠 더 이 매도가 이어지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6.5원 정도 상승했고요. 0.5% 정도 올라왔습니다. 1,357원이고요. 전날에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었고, 여기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이것도 저점을 떨어뜨리면서 진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온다고 한들 이전에 그런 이 지표들이 좀 반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CPI 지표도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그리고 생산자 지표들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확실히 좀 꺾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환율은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조금씩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보합 수준입니다. 크게 움직임 없고요. 유럽 증시도 별로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톡스 0.4% 정도 하락으로 진행 중이고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79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가 2.5달러를 돌파하면서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면서 점점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리고 천연가스가 좀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줄 만큼 또 올라오는지 그런 것들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 국제적인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또 요동칠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기다리면 되겠다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물가 지표가 바뀌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을 좀 흐름을 보면서 계속 차분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올랐습니다. 4.39%.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고점 낮춰가면서 떨어지는 모양새고요. 4.4% 수준까지 올라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눌러지면서 국채금리가 쭉 떨어져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뜻이고요. 미국 전체가 이제 이 채권 발행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채권을 이제 좀 발행수를 줄이거나 혹은 미국 채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높아진다면 국채금리도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신흥국 이런 종목들 선진국 지표로 됐으면 좋겠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신흥국 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로 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의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더 떨어져야 될 것 같고 환율도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은 다 확인했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0.28% 하락했고요. 18,0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가 좀 눌러지면서 진행되었고요. 코스피도 1% 가까이 떨어졌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꽤나 이제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하게 좀 하락했지만 크게 무리 없는 선이었고요. 시간의 거래도 평소와 유사했고 이번에는 60원 정도 떨어졌지만 마찬가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별 거래는 전날보다 좀 줄었고 423만 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를 좀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상승을 조금 더 진행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점점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약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고점을 좀 더 높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이전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아랫꼬리를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버티면서 조금씩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일선 따라서 쭉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도 어느덧 이제 61선과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고요. 점점 이 추세가 상방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이쯤 올라왔으면 조정을 받을 법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범위입니다. 이쯤 해서 내려야 된다. 이쯤 내렸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위아래를 계속 흔드는 그런 종목들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러한 이 추세를 보고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추세가 위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8,900원 정도까지 지금 고점을 한번 찍고 떨어졌었고, 이번에도 그 고점에 도달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2만원 가까이 찍고 내려왔던 그 부분을 이제는 돌파를 할 것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2만원대를 보지 못했는데, 그 2만원대를 굉장히 빠르게 뚫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월봉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천천히 이것도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2만 주 매도했고요. 금융 투자가 10만 주 매도하면서 절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속으로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매도는 무리 없어 보이고요. 보험, 투신, 기타 금융은 크게 최근에 움직임은 없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14만 주 매도했고요. 전날 매수했던 거에 한 절반 조금 더 매도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빠졌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최근에는 계속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에 좀 더 힘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도 2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5월 14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4월 말부터 4월 한 중순부터 해서는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미 19% 중반까지 단숨에 외국인 지분율을 높여 버렸고요. 이 수량만 하더라도 1억 2천만 주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많긴 합니다만 그 많이 발행되었던 주식 수가 꽤나 많은 물량이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로 넘어갔고요. 시장의 유통 주식 수가 매일 이제 뭐 600만 주 수준입니다. 많아봤자 600만 주기 때문에 결코 이 주식 수가 많아서 주가가 팍팍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물량 확보할 만큼 확보해 놓은 상황 속에서 계속 거래량 죽이면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올라가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만 주, 2,000만 주 조금씩만 터트려도 한 7%, 8%는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주가에서 7%, 8%씩 한 4일, 5일만 올려도 단숨에 2만 원 중반까지 올라가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 수량은 우리의 이 논제가 아니다. 전혀 우리가 이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상장된 지도 오래되었고요. 증자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한 2년 이상 지금 시간이 지났고 블록딜을 한 것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화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쌍바닥 찍고 위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좋은 월봉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 명분만 주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분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몇 가지 소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소식들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천천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공매도 장고입니다. 그렇게 안 줄다가 몇 달 동안 계속 비슷한 위치를 오르락 내리락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줄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323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고요. 상당히 재밌네요. 그래서 이 300만 주 아래로 더 상환을 시켰을지도 좀 볼 거고요. 이대로 이 추세로 이어갔을 때 공매도를 모두 다 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공매도의 주체가 모건스탠리였는데 그 모건스탠리가 이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상환을 공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중에도 이렇게 많은 매수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건스탠리가 44만 주 매수하면서 많은 매수량 보여주었고요. 반대로 뭐 신한증권이 좀 매도에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날에도 모건스탠리는 32만 주 매수했고요. 최근에 이 외국인 증권사들이 매수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평균치를 보면 많은 물량을 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 외국인 증권사들이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매도량을 보시면 주로 개인 투자자가 이용하는 증권사들이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물량을 흡수해버린 상황이고 우리가 보는 지표 그대로입니다.
외국인 증권사의 지표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19.48%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추적 물량이 38만 주에서 44만 주까지 또 증가를 했고요. 전날 216만 주 매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19.48%까지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곧 이제 0.5%만 더 획득을 하면 20%까지의 이 보유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요게 뭐 외국인 증권사들의 지분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20%가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이 수치로만 보면. 근데 기간 내에 이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는 그 퍼센트를 따져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의 상위 종목 중에서는 꽤나 이제 상승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때가 이제 23년 1월이었고 요때가 22년 이 초반, 22년 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확실히 지금 10% 아래에 있던 그런 지분율이 9%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따지고 보면 한 1년 반 정도 만에 9% 이상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우량주에 이 많은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이유가 올해 이제 펼쳐지는 그런 명분들이 현실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시장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구체적으로 일정들이 나오고 있고 뭐 2년 전에는 막연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 바라보았던 상황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수익 보고 빠져야지, 요것보다는 이왕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이 계획들, 그런 로드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펼쳐질 때까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가격, 그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 한 방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받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분할을 해서 매수했던 그 구간들이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서 천천히 물량을 덜어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고점을 정확하게 찍기보다는 천천히 수익을 보면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간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최대한 그런 소식들을 잘 객관적으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많은 소식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제일 중요한 소식을 먼저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직 수주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쪽에서는 한수원이 유리하다, 어떤 쪽에서는 프랑스가 유리하다, 어떤 쪽에서는 반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주전에 참여한 그런 이제 관계자들도 말을 아낄 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체코 언론에서 한국과 프랑스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에 좀 유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코 경제저널에서 한수원은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제안했다. 그리고 EDF는 빠른 허가를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4기 수주전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EDF 대비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체코의 찬사를 이끌어냈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EDF는 뭐 유럽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신속히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인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인허가를 아무리 빠르게 하더라도 제때 완공을 하고 문제없이 운영을 계속하고 가격이 싸야 되죠.
제때 짓지 못한다는 것은 가격이 그만큼 비싸진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국가적인 손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언론에서는 옛날부터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그 다음에 프랑스 EDF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꺼냈었고요. 외교력이라고 한다면 웨스팅하우스였고, 이 값싼 저렴한 가성비라고 한다면 한국수력 원자력이었고, EDF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3파전에서는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빠지면서 2파전으로 갔고, 아무래도 유럽 내의 그런 지위라든지 유럽 내의 그런 납품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랑스 EDF가 계속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에 부딪힌 거죠. 킬로와트당 우리나라는 3,700달러, 미국이 11,600달러, 프랑스가 7,800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2배 이상 지금 프랑스가 차이 나는 거고, 미국은 거의 3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1대1로 붙으면 우리나라의 이 우위를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유럽 내에 프랑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이제 EU 내의 그런 이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프랑스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도 없고요. 그 동유럽 국가들의 추세를 보면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폴란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슬로베니아라든지 아니면 불가리아죠. 이렇게 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당장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 쪽에 이 추가 원전 건설을 맡기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언급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폴란드 1차 원전 미국 쪽으로 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2차 민간 원전도 우리나라에 본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검토 중입니다. 3차 원전 프랑스로 준다 만다 그런 얘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아니면 한수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탈리아와 캐나다 합작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기자재 수주를 하고 있고요. SMR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뉴스케일 파워 쪽에 주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도 뭐 프랑스도 같이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결과는 안 났지만 여기도 그렇게 프랑스 쪽에서 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불가리아도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그 우리나라 한수원이 그 현대건설이죠, 합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았을 때는 뭐 외교적이라든지 그런 뭐 이 힘을 통해서 EU 내 납품 경험을 통해서 수주를 한 건이 최근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뭐 완벽하게 전체를 수주하진 않았어도 기자재라든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는 이번 체코 원전에서도 체코 이 정부라든지 체코 전력 이 청에서라든지 검토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력이 다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원전 4기라는 건설을 했을 때 30% 가격이 차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산다라고 합시다.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4억짜리를 살 수 있는 것을 12억에 주고 12억 아니죠. 30%가 아니면 한 5억 5천 정도의 그런 비싸게 사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비싸지는 거죠. 13억을 10억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우선적이고, 그리고 체코 자체는 2036년에 1호기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2024년이거든요. 이미 발주가 나도 1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12년 내에 완공이 가능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의문이고요. 이미 우리는 12년 안에 UAE 원전 4기를 완공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업운전에 차곡차곡 성공을 했고, UAE는 이제 추가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 안에 발주를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신뢰감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반면 EDF가 최근에 완공한 원전이라든지 짓고 있는 원전이 단 한 기라도 제때 지어지거나 성공적으로 운용을 해서
뭐 이 모범 사례로 인정이 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프랑스 내에 있는 그런 EDF 이 원자로도 부식이 되거나 뭐 계속 완공이 늦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아지고 뭐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체코 입장에서도 프랑스와 옛날부터 오랫동안 뭐 관계를 유지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네, 이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뭐 한 푼 두 푼도 아니고요. 뭐 몇 천억 수준이면 당연히 프랑스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수십조 수준이기 때문에 체코가 잘 사는 국가도 아니고요. 그렇게 네, 그렇게 뭐 GDP가 높은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면을 보았을 때는 한수원이 유리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기를 입찰하려 했는데 네 기로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네, 지금 한수원은 이미 한 기를 냈을 때도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 있었을 거고, 당연히 네 기로 했으면 한수원은 더 낮아져 있을 겁니다. 뭐 프랑스를 봐줘서 한 기를 네 기로 해서 프랑스 가격을 좀 깎는다고 한들, 네, 30% 차이는 그렇게 좁혀지지 않을 거고요. 그 네 기라고 한다면 30%가 정말 큰 수치거든요. 네, 30조에서 30%면 9조입니다. 9조. 9조를 생각한다면 뭐 외교고 뭐고 없습니다. 아무리 외교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한들 현실적으로 9조 원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발뺌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9조를 버리고 누군가 손을 잡는다. 그럴 만한 국가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네, 우리나라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돈도 안 되고 기술력도 안 되고 인허가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신속히 허가한다가 이제 장점입니다. 그거 말고 언급할 게 없으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EDF는 중국 쪽과 원전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LOI를 체결했고요. 유럽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프랑스가 중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당연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유럽 내의 다른 국가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중국과의 손을 잡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손을 잡았다는 것은 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유럽 내 이 프랑스 EDF의 이 입지가 불리하다라고 프랑스도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7월 초까지 기다려 볼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네, 지금 합심해서 계속 네,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대우건설 이 대표도 체코로 가서 수주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한국과 체코 원전 건설 포럼을 주관했고요. 대우건설이 직접 대표가 가서 세일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이제 총수들이 가서 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이미 우리나라 이 기업들도 각 기업들도 유럽 내 안전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ISO 19443인가 그럴 텐데요. 대우건설도 이미 받았었고요. 한수원도 이미 받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네, 받았습니다. 그 관련 이 보조기기 업체들도 하나씩 다 받은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딴지를 걸려고 해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 그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세게 하면 어쩔 거냐, 요건데요.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조용하죠. 아무 소식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이제 항소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미 산업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고요.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바로 이제 체코로 가서 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 수출 금지에 대한 이 해소를 우려 해소를 분명히 시켜줬을 거고요. 미국에서도 계속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들은 우리나라와 그런 소송전을 잘 해결만 한다면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사업 협력뿐만이 아니고 다음 차세대 SMR에 대한 협력을 좀 더 크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협상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체코 원전도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기울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환경채권 발행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원전 확대를 위한 환경채권이고요. 미국과 EU 중심으로 4조 6천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 건설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환경채권을 통해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 건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경채권이라는 것은 친환경으로 이 원자력 발전을 인정을 한 것이고 그린본드를 활용해서 짓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짓는 그런 이 사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계속 무탄소 에너지로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생에너지만 인정을 해주다가 이제는 무탄소로 전환을 한 것이 현실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는 최근에는 R200이라는 단어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별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반대쪽에서도 이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 쪽에서도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그런 효용성, 그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 나갈 것 같고 우리나라 내부 시장도 결국에는 완전히 죽지 않고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내달 초에는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를 할 거고요. 신규 대형 원전도 중요하지만 SMR 기술 확보와 우리나라 내부에서 실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기술력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깔아서 실증한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면 모든 기술력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술을 다 실증을 하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조금 위험성이 당연히 제로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그런 위험성을 줄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나라 내부의 첫 원전 건설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안전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지금 많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큰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형 모듈 원전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SMR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구체화 시킬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한번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이달 말에 발표될 거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 얘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어제 주가가 한 13%가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아이스버그 리서치 공매도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이런 공매도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SMR 인증이 허구다. 미 당국 인증은 과거 모델이고 상용화 모델은 인증이 되지 않았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SMR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하면 루마니아 대통령이 왜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을 했고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왜 발표를 했고 일본과 한국, 미국, UAE가 같은 펀드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을 펀드식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기업들도 왜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저 아이스버그 리포트는 공매도 활용입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당연히 지금 루마니아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걸로 보여집니다. 단가가 맞지 않다. 이제 그 내용이 안 통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여러 펀드들이 이제 지원해주니까 가격 얘기를 뺐잖아요. 딱. 비싸다라는 얘기를 빼버리고 이제는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명분을 만드는 거죠. 주가를 눌리기 위해서. 딱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니까 공매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떨어졌지만 이전처럼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계속 이 차트가 상방으로 밀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누르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SMR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고 뉴스케일 파워는 결국에는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로라는 점에서 다른 이제 차세대 모델보다 조금 이제 이 모델이 후진화되어 있다. 앞으로 더 진보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 소듐을 사용한다라든지 헬륨 가스를 사용한다라든지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진보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최근 2027년, 8년, 9년 요 정도의 완공을 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좀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뭐 좀 더 기다려서 차세대 기다리면 되지 않냐. 2030 한 중반 정도까지 헬륨 가스, 소듐 이렇게 완전히 상용화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많은 에너지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경수로 원자로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이미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저는 기정사실화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지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미국 내에서 또 스탠다드 파워인가요? 네, 그쪽과 협력할 수도 있고요. 저 보고서 가지고는 결국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매도 보고서잖아요. 그죠? 국매도 보고서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성장도 우리나라 내부 환경, 그 다음에 해외 환경이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생각이고 이전처럼 주가가 올랐다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기다려봤고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버티고 있고 네, MSCI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까지 추가로 올라간다고 하면 네, 과연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매수할 건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뭐 5월달 빨리 지나가고 6월달도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나라의 그런 수주 성공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하고요. 수주 한 기당 두산에너빌리티는 최소 1.5조 원을 수주를 할 겁니다. 네, 4기면 6조 원이고요. UAE 4기, 그 다음에 뭐 폴란드 2기까지 하면 뭐 총 10기 1.5조 원씩 하면 15조를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잠재성이 모두 100% 현실화되면 주가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그게 뭐 아직까지 제가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처럼 물량 확보해 나가면서 기회되면 확보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고요. 네, 뭐 앞으로 더 못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네, 오래 기다린 거를 생각하면서 힘든 기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이때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덜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투자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